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된 것 같으세요? 선진국. 어때요? 선진국이 됐다고 뭐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네. 이게 대환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방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뭘까? 이런 얘기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7월에 웅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렸는데 이게 웅크타드 생긴 이래 처음이었어요. 그 어딘가요? 웅크타드요? 저희가 아는 거는 그 웅크? 카땡 카드 타더라고 그 과자밖에 몰라가지고. 네. 웅크타드가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유엔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회의예요.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건데 그냥 유엔 경제총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1964년에 설립됐고 회원국이 195개국인데요. 웅크타드에는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하나 그룹 B로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별로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이 그룹 A, 중남미 국가가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이 그룹 D인데요. 한국이 1964년 웅크타드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그룹 A에서 그룹 B로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에 32개 나라, 미국, 일본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혹시 중국은 아직 A그룹에 속해 있나요? 그렇죠. 오, 와우. 중국. 그 웅크타드에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게 아주 명확한 구분은 없어요. 대부분 기대 수명, 문맹률, 그다음에 소득 규모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다가 2000년대쯤부터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그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적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IMF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 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개방성 같은 것을 분류 기준으로 하고요. 세계은행은 2016년도부터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소득 국가가 1,025달러 이하, 중하소득 국가가 1,026에서 4,035달러, 중상소득 국가가 4,036에서 12,475달러, 고소득 국가가 12,476달러 이상. 그러니까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구분 기준이죠. 우린 그럼 고소득 국가네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또 경제 구분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게 싱가포르는 A에 아직 속해 있어요. 싱가포르 잘 네. 살지 않나? 그리고 2개 안에는 들어갈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국민 소득 2만 달러대인데 그룹 B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손을 들어야 돼요. 나 이제 선진국으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신청. 그러면 신청. 전체 회원국 195개국이 모여서 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요. 손을 그래서 들어야 그동안 손 들었다가 탈락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겠네. 전체 네. 회원국에 투표하는 건가요? 네네네. 과반수도 아니고 그 정도면은 진짜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손 들면서 사실 약간의 걱정은 있었다고 해요. 누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감정상하잖아요. 네네네. 네. 걱정을 좀 하면서 손을 들긴 했는데 다행히도 195개국 전원 만장일치로 선진국이 된 거죠. 와, 만장일치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네.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넘어간 현대사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와. 그러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한번 영상 볼까요? 독과 윤여정 선생님의 아카데미상하고 도쿄올림픽이 그런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카데미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상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 최고는 역시 작품상과 감독상이거든요. 그 둘을 포함해서 넷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갖고 오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 잔치잖아. 너네끼리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준 다음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여석 선생님은 영국 아카데미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나라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하고 우아하게 받아오잖아요. 이게 과거하고 되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도 그 전에 어떤 올림픽하고도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아세요? 조금 보면서 약간 전과 다르다 하는 거 느낀 거 없으세요?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죠. 관중도 없고. 그렇지. 아, 관중 없고. 일단 뭔가 우리 이렇게- 입장에서. 아,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입장에서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맞아요. 어. 도쿄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4등이 된 것을 즐겼던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김연경이 이끈 여자 배구,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남자 다이빙의 우하람, 근대 오종의 정진화 다 4등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 메달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와 멋지다. 예전에는요, 은메달을 따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쉬운 뭐 이런 거. 통한의 은메달. 통화네 옵니다. 아, 그리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고 옛날에 진짜 많이. 그랬어요.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오. 그 BTS도 마찬가지죠. 빌보드가 사실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어떤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9개월 동안 4개의 곡을 연달아 1등으로 올리는데 이게 그룹으로서는 51년 만에 잭슨 5라고 네. 그 마이클 잭슨 가족 51년 전에 한 일에 처음으로 4개의 곡을 연달아 1등에 올려요. 정말 너무 대단하죠. K-팝이라는 것 자체를 세계적으로 알린 것도 정말 대단하고 저희로서는 뭔가 실크로드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거죠. 진짜 아니, 이게 그러면- 왜 쓴 일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연기, 어머. 노래, K 개그. K 개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상 씨? 한번 가? BMS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비만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쫀쫀하게 한번 생각 있으시군요. 생각이요? 생각은 늘 있죠. 네. 그리고 잘 되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K 개그 어떻게 가능성 있게 보십니까? 그 다음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 비만스는 안 되는 걸로. 아이고 예예예. 그 클래식도 마찬가지인 게 워낙 유명한 조성진 씨 쇼팽 콩쿠르, 그다음 부소니 국제 콩쿠르도 굉장한 콩쿠르인데 거기 박재홍 씨. 네. 그러니까 뭘 봐도 이전까지하고 뭔가 질적으로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OECD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1.1%로 위축이 가장 적은 나라고 미국이 마이너스 3.7%, 일본이 마이너스 5.3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1위를 했어요. 전 세계 1위인데 올해와 지난해를 합하면 압도적인 1위인 걸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나? 뭘 바뀌었고 뭘 바꿔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네. 영상을 보시죠. 산업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클릭수에 따라 광고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 달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
들떴었는데 갑자기 다시 사람이 내려. 이렇게 쭉 쳐지는 거. 내가 잘못한 거죠. 그 교육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오타니 쇼헤이 혹시 아세요? 아, 유명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만화 캐릭터죠, 진짜. 네. 그러니까 투수로서도 메이저리그에서 최상위권인데다가 타자로서도 최상위권이에요. 거기다가 지난번 올스타전에서 선발 투수이면서 1번 타자. 그럼 1회는 자기가 다 한 거네요, 원맨쇼처럼? 다 한 거죠. 오타니 혼자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BMS 대단해요. 맞죠. K 개그. K 개그. 이분이 최고 구속이 165km대고요. 평균 구속도 160km대예요. 괴물. 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50km대 던지는 투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네. 강속관 나오네.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대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타자들이 기량이 떨어져요. 타자들은 좋은 공을 봐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을 상대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6개 나라에서 4등 했어요. 대체 왜 이런가? 우리나라 야구 교육을 좀 살펴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기는 교육을 시켜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가 됐든 이거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연습이고. 네. 근데 한국은 연습을 연습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11살 때 커브를 던지기 시작하고요. 11살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슬라이더를 12살에 배우기 시작해요. 심지어 싱커 같은 것도 16살에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처럼 뭔가 더 뛰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근데 무리가 오죠, 뭐. 파이 같은데 무리가 오죠. 그래서 그 미국 야구협회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피치 스마트라는 건데 커브는 14살 이후, 슬라이더는 16세 이후에 연습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까지 하지 마라. 한 경기당 투구 수는 81개에서 최대 105개를 넘기지 마라. 이것도 많은데. 네. 30개에서 45개 투구를 했으면 하루를 무조건 쉬어라. 그리고 61개에서 75개를 던졌으면 사흘을 쉬어라. 투수 포수를 같이 하지 마라. 하루에 한 경기만 등판해라. 그 유소년 팀을 가르치는 홍순천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변화구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본능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재밌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기본을 익혀야 한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될까요? 여러분은 뭔가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났을 것 같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없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온 게 2010년입니다. 맞아. 한국 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뭘 선행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자기가 상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돈 많이 될 거라고 생각. 이렇게 지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돌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교육을 한다거나 사지선다를 한다거나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걸 공부해서 그걸 익히고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에서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발 추격국으로서 미친 듯이 베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에는 더 이상 베낄 방법은 없어요. 앞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 일본 여행을 예전에 많이 가셨죠? 네. 윤아 씨는 거기 살기도 하셨으니까. 네. 거기 가면 그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가게들이. 노포들이 정말 많죠. 그죠? 3대째 뭐 이런 기본이에요. 네. 그 오와리야 소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일본 왕실의 소바를 공급하는 집이거든요. 여기가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엄청 오래됐나 보다. 네.
500년? 200년. 500년이요? 그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소바집인데 1465년에 깜짝이야. 무로마치 마쿠 때 나고야의 오와리아에서 교토로 넘어와요. 그래서 에도 시대부터 소바를 팔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556년. 역시 K 유튜버.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500년이라고 나와요? 찍었습니다. 찍어도 500을 찍는다고 나 한 100 할까 그랬는데. 네, 한 100년, 200년 생각했. 그 다음을 볼까요? 500년? 우부케야 철물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칼은 솜털도 자른다고 해서 우부케야인데 여기는 239년 됐어요. 와 칼만 230년. 칼 만드는 데가 230년이 됐구나. 와. 일본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가게를 노포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 일본 말로는 시니세라고 부르는데 시니세의 조건이 100년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노포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오래된 맛집. 제가 그 맛집을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포 특집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네네네.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아마 그 종로 쪽인가 있는 설렁탕 집이 100년인가 101년 딱 그거 하나가 아마 제일 오래된 90년, 80년 이렇게 좀 있는 거. 거의 맥스가 10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멋지 맞습니까? 맞아요. 이쪽은. 됐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음식 배달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그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꾸린 적이 있어요. 그 몇 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발표를 못하고 접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비밀이 좀 안 좋은 비밀이 숨어 있나 보다. 재료를 싸게 쓴다던가. 공통점이 없었다? 그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뭐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천재. 이게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압도적으로 유력한 단 하나의 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면 자가점포. 내가게? 내가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자가점포. 있는 거. 자가점포. 그러니까 자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모든 집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임대료. 보세요. 임대료에 쫓겨난 정체성 네 글자, 봄은 짧았다. 여기가요 이국적인 분위기고요. 그때는 굉장히 드물었던 수제 맥주집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의 대표적인 곳이 됐어요.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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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게 주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 고유의 레시피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보이도록 온갖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애를 써서 올려놓으면 건물주가 와서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고 월세를 3배 올리는 거예요. 사실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지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는 100년 된 노포가 나올 수가 없죠. 저는 되게 궁금했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자가점포는 아닐 텐데.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에 차지차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치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건물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주인이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려면 집주인이 이 주변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집 임대료가 특별히 더 싸요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게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정말 예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 상을 받으니까. 그럼 쌤, 그런 법 비슷한 거 우리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인 건 아닌가. 어른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대목들인 거죠.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4월에 평택항 부두에서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경기도 평택항.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로 다가가 한쪽 날개를 덮는 순간 반대쪽 날개가 접히면서 이 씨를 그대로 덮칩니다. 그 죽은 분이 이선호 씨라고 23살 대학생인데 당연히 안전장비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더 끔찍한 게 깔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느라고 119를 10분 지나서 불러요. 근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하청업체가 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없었다. 수신호하는 사람 없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구의역 사고 때도 그랬고 그때도 하청업체였다. 안전관리자 없었다. 뭐 안전장비 미흡했다.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뭐.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 한국 산재 사망률 쪽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의 근로자의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에서 한국이 한 번도 5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1등도 자주 합니다. 10만 명당 5.09명의 산재 사망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산재 사망이 많을까? 그 다음을 보시면 산재상해 사망 사건이 생기면 형량이요. 실제 징역이나 금고형 받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이 벌금이 평균이 얼마냐 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 많이 나와요. 몇 천만 원? 몇 억은 돼야 되지 2천? 않을까요? 최소? 488만 원 정도 돼요. 사망 사건인데요? 사망사고 생겼을 때. 거기다가 가중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현장에서 매달 한 명이 죽어도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계속 480명. 아니 너무 죗값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네, 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쨌든 내년에 지금 좀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구멍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5명 미만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들이 5명 밑으로 쪼개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적용을 안 받는 건가요?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노동자 사망하면 고용주한테 최대 징역 25년형. 법인에 매기는 벌금이 최대 60억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의잖아요. 여기는 벌금이요. 네. 매출액의 2.5%예요. 베이스가. 국적도 따지지 않고 원하청을 따지지 않고 벌을 주는데 이 법의 이름이 기업살인법이에요.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고치지 말자고 하는 많은 주장들이 뭔가 하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망해 있어야 맞잖아요. 그러게요. 논리적으로 아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인센티브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뭘 그런 데다가 돈을 몇 천만 원씩 쓰니 그냥 사람을 죽여. 그럼 내가 480만 원을 맞게 해줄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상벌 구조는. 좀 끔찍하죠.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탑5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앞선 다른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정보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정보의 동맥? 정보의 동맥이요? 네. 인터넷? 언론.
그 국회 다니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기자들이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고 의원회관에 그렇게 많이 왔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의원회관에 기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한대요. 코로나19 기사를 쓰느라고. 기사를 쓰느라고요? 기사를 쓰느라고 바빠서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쓰는 거 아닌가요?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기사를 쓰느라고 바빠서 취재를 못한다. 좀 이상하죠? 네.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죠? 예.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이 포탈을 통해서 소비가 되잖아요. 포탈들이 언론사에 돈을 주는 방식이 클릭을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주고요. 기사를 많이 생산해야 돈을 많이 줘요. 이게 지금 광고 수익을 나누는 기준인데 조회수가 20%죠. 유효 기사 수가 기사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일단 양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는 있긴 하네요. 그렇죠. 15%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기사를 쓰냐면요. 클릭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맞아요. 충격, 네. 혹, 맞아요. 단독. 맞습니다. 단독. 유민상 결혼. 축하드려요. 그렇게 보면 개그와 결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청자분들 사랑을 먹고 살아. 뭐 이런 거. 아파서 부었거나 잠을 많이 자서 부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성형 부작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 얼마 전에 속상해요. 유민상 건강 되게 심각하다고 기사 많이 나서 정말 전화도 많이 받고 걱정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게 화면에 캡처된 거를 이걸 그냥 그대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너 괜찮니?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저는 늘 이 색깔이었거든요. 늘 이 색깔이었는데 이제 와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들이 일어나냐면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영국에 아주 대표적인 옐로우 페이퍼, 황색 그 저널리즘이 있어요. 표지에 항상 그 나는 우주인에게 납치당해서 넉 달 동안 살다 왔다는 사람 인터뷰가 나오고 그런 거를 주로 싣는 데일리 타블로이드라고 하죠. 어떡하지 너무 느낌이 와요. 타블로이드인데 이 데일리 메일을 인용한 기사가 지난해하고 올해 대비 1.7배가 늘었어요. 올해 6월 21일까지 1,몇백 건이 나옵니다. 일단 백신을 맞았는데 다리가 터졌다. 이것도 그 데일리 메일 인용한 기사고요. 뭐 사람 인육을 써서 케밥을 만들어서 몇 억을 벌었다 뭐 이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 모방송사에서 직접 그 나라를 가서 취재를 봤더니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식. 진위 여부 확인하기 네. 좀 어려운 먼 나라. 거기다가 소셜 미디어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극적이다.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호기심을 자극한. 취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기사. 그래 인터넷 커뮤니티 온 글 그냥 그대로 긁어서 하루에 수십 개씩 기사를 쓰려면 바빠서 취재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취재하지 않아도 되는 기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정의도 사실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마의 인센티브를 악마의 상불 구조를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냐. 그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규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가 여기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플랫폼,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까지도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어요. 혐오 발언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은 너의 의무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인데 이게 600억이 넘어요. 사실 이게 언론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 포털 사이트에도 좀 합당한 제재가 좀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상벌 구조가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상 주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상벌 구조에 따라 사람도 자원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굉장히 무서운
아름답고 막 슬프고 이런 암담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혹은 바꾸기만 하면 되게 좋아질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기분을 좋게 맞춰야 되니까 네. 다시 좀 그 얘기를 띄워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죠. 네. (16년) 돼지광고까지네. 접속, 버스비 접속 초록 물고기. 와 지금 저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옛날이야? 옛날이니까요. 아, 우리 영화관 가면은 다 한국 영화 보고 그랬어. 그때 외화가 힘을 못 쓰던 시절. 와, 저때 저 슬로우로 돌렸던 거잖아. 천만 영화는 다 모른다. 10만 영화 2003년에 나온 거. 실미도. 다 한국 영화. 실미도 1000만, 말죽거리 장수사 350만, 2004년. 그다음에 태극기 날리면 1000만. 그 중간에 말투거리는 왜 거기 있어? 개봉을 같이 했어요. 개봉을 잘 같이 만났어도. 천만 영화. 역시 역사이지. 개봉을 같이 오늘 했다. 필름 같은 건가요? 들어와서 이 새끼야. 와 2003년 3년 추억 올드고. 2004년이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실미도랑 이런 게.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나오나? 2003년도 이주영 씨한테 박수를 한번 아, 해야 될 것 2004년도가 같아요. 안 나왔네. 2004년도 지금 말죽거리 잔혹사의 우리 주연. 역군이십니다. 예, 여기 1000만 앉아 사이에 계시잖아요. 꼈었어요 그때. 아니 잘하면 넣어주세요.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게 다 모르는 돈이었어.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BTS 옆집. 아직도 권상우 씨랑 저는 그래도 말죽거리 장옥사가 학원물 중에 최고 아닌가. 최고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9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6년도요? 네. 제대할 때인데. 96년도 8살인데 초등학교를 7년만 보통 기억을 하기 때문에 IMF만 96년. 그러니까 IMF 직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 96년도에요. 영화 사전 심의가 폐지가 됩니다. 검열이 사라지고 공연윤리위원회도 없어져요. 아 영화에서. 그 사전 심의가 어떤 거냐면요. 그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이 금지곡이 돼요. 창에 왜 불이 꺼져 있냐? 켜져 있어야지. 그 이후로요? 이장희의 그 건너도 금지곡이 돼요. 왜 남의 핑계를 대냐? 와. 야, 그거 대박. 아 정말 그러다 너무하신데요. 핑계를 대냐? 가수 배호 씨 아시죠? 돌아가신 분.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내놓는데 이것도 금지곡이 돼요. 통금 설마. 너무 그 당시에 통금이 12시인데 영시 헤어지면 언제 집에 가냐? 와. 진짜 대박이다. 그냥 그거 심의위원이 마음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금지곡이 하는 됐어요. 건가요? 이 생트집인데요? 진짜 마음대로 그냥 자기 콜 마음대로. 나중에 가면 그냥 뭐 유나 씨 노래 같은 것도 비밀번호 486 비밀번호 공개했어? 안 돼. 뭐 이런 거네 그냥. 그렇죠. 사생활 침해야. 뭐, 해킹을 조장하는 거냐? 뭐 그러면서 뭐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다 안 되네. 네. 맞아요. 그러다가 96년도에 이 사전 심의가 폐지가 된 거예요. 한국 영화에 느닷없는 황금기가 시작이 돼서 10년 동안 저런 영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봉준호 감독이 데뷔도 저때 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걸로 제가 흔히 뉴런을 예를 드는데요. 뉴런 아세요? 사람의 지능을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크면 좋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유민상 씨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다가 작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뇌에 주름이 많아야지 똑똑하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다 가장 최신 이론, 뇌과학의 최신 이론은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얼마나 자유롭게 결합하느냐.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게 창발성과 지능을 설명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최신 이론들이 그 사회 조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픽사를 스티브 잡스가 인수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새 사옥을 만드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큰 사옥에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뭐야? 아, 복지가 왜 그렇죠? 우연히 만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 사람들을. 네. 우연히 만나라. 자주 비벼라. 노는 것처럼 일하고 일하는 것처럼 놀아라. 그래도 화장실은 좀. 근데 이게 그런데요. 직원들이 맞아요. 직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양쪽에 하나씩 두 군데 두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런 식의 철학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니까 거기서 그 온갖 종류의 자유로운 뉴런의 결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걸 한 거예요. 사전 검열을 다 폐지하고 거기다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대단히 특별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집단으로서 이겨본 경험들을 여러 번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재가 있으니까 6월 항쟁을 해가지고 6.29 선언을 끌어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IMF 때 돌반지 다 모아가지고 2년 만에 제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상한 일들이 있으니까 촛불을 들고 와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전체에서 혹은 현대 지구촌에서 이런 집단으로서 그덕그덕 승리해본 경험은 한국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뉴런의 자유결합을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이뤄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 결과가 넷플릭스의 드라마 상위권을 K-드라마가 휩쓸고 있다거나 K-팝이 빌보드 차트를 먹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 뉴런의 자유결합을 보장하는 열린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한국을 여기까지 밀어올린 바탕 힘이 되어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지킬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기절할 듯이 놀라게 되는 부분들인데 카페에 자리를 잡는다고 100만 원이 넘는 노트북을 넣고 가요. 아유, 수백만 원짜리 가방도 놓고 네, 수백만 원짜리 가방도 넣고. 전 지갑도 열어놓고 가는데. 네. 진짜 스마트폰을 올리고 가기도 하죠. 그리고 저거는 지하철에서 선반에 가방을 올려놓은 다음에 자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신뢰 자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 자본. 신뢰 자본이 뭐냐면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관한 건데 이 신뢰 자본이 중진국하고 선진국을 가르는 절대 반지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시면 누가 검표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찍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KTX 표는 아무도 검표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 서울역은 다 검표를 했어요. 개찰구가 있고 그 펀칭기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 왜 찍은지 아세요? 또 쓸까 봐? 표? 또 쓸까 봐. 네.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생기냐면 검표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검표원 시스템이 없어도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날에는 몇 시간 일찍 갔어야 됐어요. 줄을 너무 길게 서니까. 네, 요즘 줄 없어. 네. 그러니까 100만 명이 2시간씩을 쓰면 200만 시간이 날아가잖아요. 끔찍하죠? 이런 마찰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국가가 왜 선진국이 되고 중진국을 이기냐면 이런 비용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 자본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신뢰 자본이 있었지 하고 새삼 느끼게 되긴 하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는 사회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근데 서울역에서 신뢰 자본이 왜 이렇게 잘 통할까요? 서울역에서는 믿고 맡기는데요. 걸리면 15배에서 30배를 물려요. 아, 그러네. 맞아. 전철 몰래 타다 걸리면 8배인가 뭐. 네. 그 신뢰 자본이란 게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수단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걸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얘를 쓰는 방법은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게 하고 믿고 맡기지만 걸리면 징벌적 배상을 한다. 이게 신뢰 자본을 쓰는 방식인 거예요. 이걸 잘 쓰면
선진국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얘기를 네. 협상하는 사회라는 건데요. 그 사극에서 보면 타협을 하느니 도끼로 목을 쳐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지부상소란 것도 있어요. 지부상소가 뭐냐면 도끼를 옆에 놓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던가 나를 지시오.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타협의 지조, 절개 이런 걸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유달리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어요. 협상하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죠. 입시 위주 교육이니까. 타협하면 지는 거라고 배우죠. 그렇죠. 맞아. 그래, 타협하지 마. 세상과 물러나지 타협하지 마. 마. 근데 실제로 외국 할리우드 영화에 빠지지 않고 이런 장면 나오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른이 왜 조그만한 애하고 네가 이런저런 걸 해주면 내가 이런저런 걸 해줄 테니 할 테냐? 하면 애가 네 이러면서 손을 탁 내밀면 이렇게 탁 마주치잖아요. 여기는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상대가 있다. 어느 하나가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육에서는 이런 딜을 못 가르칩니다. 평생에 타협하고 딜하고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독일 예를 들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 교육을 하는데요. 정치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토론을 해라. 협상을 해라. 타협을 해라. 관용을 베풀 줄 알아라.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라. 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독일이 단 한 당도 50% 이상을 가진 절대 과반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 당이 연합을 해서 연립 정권을 구성을 해도 타협하고 협상해 가면서 상대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길로 계속 가고 싶다면 도끼를 던지고 상소문을 집어치고 초연결 사회를 사는 뉴런의 자유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타협하고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선진국 시민사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빠뜨렸던 것들, 건너뛰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씩 채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지금이고, 그리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그 중진국으로서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에는 맞지 않게 된 전략들이 많아요. 무조건 베끼자 이러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베낄 데가 없으니까. 단군일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지금의 이 다시 없을 기회를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문명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들 어깨가 좀 으쓱으쓱해지는 시간이셨죠? 네. 어느새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우리가 선망했던 대상인 선진국의 딱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발견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앞보다 뒤에 더 많은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야, 나 선진국이야 이렇게 좀 거듭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깨어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좀 성숙해져야 그 국가도 정말 진정하게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